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트룩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일입니다. 솔트룩스는 23년 동안의 자연언어 처리, 인공지능만 전문으로 했던 기업이고요. 또한 솔트룩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연구 개발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엑소브레인이라고 하는 거대 사업의 책임자를 하기도 했었고, 또 오늘 이 인터뷰를 하는 나이파하고 함께는 다양한 AI 기반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기도 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GPT라고 하는 것은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에서 출발이 된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학습했던 자료에 근간해서 글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챗GPT는 다양한 목적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글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단답형이 아니라 대화로 그 질문을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챗GPT가 가지고 있는, 또는 저희 회사도 그런 GPT 시스템이 있는데 큰 특징이 인간의 언어 장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챗GPT가 사전학습을 할 때, 또는 정확히 표현하면 GPT가 사전학습을 할 때 90개국 언어를 모두 다 한꺼번에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그냥 하나의 인간 언어로 이해하고 모두 하나의 컨텍스트,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스트럭터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지도 짓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리포트 생성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목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챗GPT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GPT와 챗GPT의 차이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GPT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가 학습을 할 때 이 문장 중에서 이 단어는 이런 문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가진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의 최초의 모델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고, 구글이 만든 거예요. 그 트랜스포머 중에서 디코더 부분, 다시 얘기해서 대규모의 사람 말을 통해서 글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코더 부분을 오픈 AI가 발전을 시킨 게 바로 GPT라고 하는 건데요. 이 GPT는 사전학습 모델로서 우리 인간 기준으로 보자면 대개 한 2천억 단어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글과 책들을 읽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챗GPT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전학습한 거 위에 사람이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파인 튜닝을 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GPT는 많은 글을 학습을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챗GPT는 그 위에 질의응답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PT도 GPT-3가 있고 4가 있고 그렇죠. 사실은 전체 알고리즘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GPT-3와 4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보냐면, 일단은 뇌가 더 커졌어요. 학습을 하기 위한 파라미터 개수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실제로 한 번에 읽어서 전체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이걸 우리가 토큰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길이가 2배, 4배 이렇게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는요, GPT-3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하나의 언어 모델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GPT-4는 8개 정도의 모델이 협력을 해서 답변을 주는 형태로 돼서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고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챗GPT는 그 위에 대화하는 법을 파인 튜닝한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생성형 AI하고 그 다음에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생성형 AI는 글을 쓴다든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영상을 생성해낸다든지 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었던 뭔가의 데이터와 문서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포맷을 생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GAN,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두 개의 인공지능을 경쟁시켜서 생성하도록 하고 대립적 구도를 만들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이게 잘 성능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DALL-E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미드저니와 같은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언어에 기반해서 생성을 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결국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공지능이 뭔가 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드는 모든 분야라면 거기서 거대 언어 모델, 트랜스포머나 아니면은 알고 계신 GPT 같은
같은 거나 BERT 같은 모델이 들어가기 시작을 함으로써 얘가 더 똑똑해지고 더 완벽한 그림이나 이미지나 시를 쓰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거대 언어 모델이나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결국은 아까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하기 전의 모델들은요, 뇌를 더 크게 만들면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뇌를 크게 만들고 더 많은 데이터를 공부시켜도 얘가 똑똑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고 나니까 뇌를 점점 크게 만들면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얘가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고, 그 거대 인공지능의 가장 중심에서가 바로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챗GPT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의 바드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도 만들고 있는 루시아라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AI라는 회사를 설명하기 전에 오픈AI를 창업한, 제가 친구라고 해도 될 만큼 젊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이름이 샘 올트만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다가 제가 듣기에는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이 대학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라고 회사를 때려치고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스타트업을 엄청나게 키워서 매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조그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들어가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를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이자 엑셀러레이터로 키워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회사를 다시 그만두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 됐죠. 그리고 오픈AI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오픈AI가 설립될 때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하고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딥마인드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게임 같은 걸 했습니다. 딥마인드가 게임으로 사람하고 대결하는 걸 했었거든요. 꼭 그 게임, 다시 얘기해서 바둑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게임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가 철저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6년 전에 나오게 되니까 이거다 싶어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죠. 샘 얼트만이 창업을 했을 때 같이 공동 창업을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예요. 근데 본인의 사업과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원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챗GPT의 핵심 원천 기술은 오픈AI가 만든 기술이 아닙니다. 구글이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기술이죠. 그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까지 끄집어 올려내는데 스타트업다운, 다시 얘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게 덩치가 커가지고선 잘 못 움직인다면 기민하게 움직여서 애자일하게 그걸 사업화시키는 데 성공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최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현물현금 포함해서 12조 원을 더 추가 투자를 해서 현재 지분의 46%를 가지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대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샘 올트만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이제 겨우 37살이에요. 그러니까 37살인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1, 2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 이상의 회사를 만들어낸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오픈 AI는요, 단순히 지금 챗GPT뿐만 아니라 DALL-E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성 AI를 만들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단,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적이 있기도 하고요. 많은 소송에 부닥쳐 있기도 합니다. 저작권 소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은 인격 모독을 했다라는 소송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힘을 합쳐서 저는 하나하나 해결해 가서 제2의 구글이나 또 더 발전을 해서 메타와 같은 회사의 포지션이 될 거는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이런 대규모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면 전 세계 5개 미만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많은 분은 모르겠지만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이 굉장히 무서워요. 중국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뛰어난 인재들도 많지만 정부가 전략적으로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대주고요. 한국에서는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바로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이나 많은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개, 미국과 중국을 빼고 나서는 어느 나라가 잘하냐? 그러면 나머지 세 개의 국가는 다 개낀 도끼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 정도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구글 자사인 딥마인드를 포함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걸 만든 회사도 다 영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영국 회사는 무시할 수 없죠.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 솔트룩스를 포함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나 LG, 그리고 뭐 KT, SKT 등을 포함을 해서 많은 곳들이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그중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고 상용화 수준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전 세계로 봤을 때는 5위 안에 들 정도로 훌륭한 국가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력, 그리고 거대 데이터, 마지막으로 인재와 함께 실제로 자본력이라는 것을 이겨내기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오픈 AI는 현금만 5, 6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투자를 내년도엔 받을 예정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현물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컴퓨팅 파워입니다. GPT-3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CPU 코어를 30만 개, GPU를 2만 개를 사용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그 자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GPT-4를 만들 때는 그거에 최소한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컴퓨팅 하드웨어를 사용했고 비용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나 또는 영국, 이스라엘에서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대한 인공지능 하나를 만들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커버하도록 가는 것보다는요, 아마도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챗GPT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야겠죠. 버티컬로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거대 언어 모델 시스템에 있어서는 한국이 절대 뒤늦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 부분에서 조기 상용화를 통해서 빨리 움직여 갔을 때 세계적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단순히 거대 언어 모델이나 챗GPT 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깊게 들어갔을 때 이게 생명과학하고 결합이 됐을 때 신약 개발, 이게 또 예를 들자면은 반도체하고 결합이 됐을 때 차세대 AI 반도체, 또 이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개발사라든지 자동차하고 결합이 됐을 때 자동차와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의 차세대 제품을 만드는 데 가장 본질적인 핵심 기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민간 기업들은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이 복잡한 상황과 도전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려고 밤잠 못 자고 노력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